집에 이제 청소기 돌리시잖아요. 청소기 그 먼지 봉투 안에 있는 성분들 보셨어요? 나중에 버리실 때? 회색 색깔 먼지랑 머리카락 뭐 이런 거. 그쵸. 네. 그 회색깔 먼지가 뭘까요? 네. 그게 이게 다 옷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불에서 떨어진 네네네. 거. 네. 이게 다 미세 그 플라스틱이거든요. 이제 스프레이 제품들.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하면은 한 번에 넓은 영역을 뿌려줄 수 있대라고 하니까 그럼 넓은 영역을 스프레이해서 넓은 영역을 뿌려줄 수 있다는 거는 작은 입자로 해서 내 코로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다양한 성분들을 같이 강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안녕하세요. 듣동라 이지상입니다. 요즘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감기 취급을 받는 날이 오겠지? 진짜 일상이 되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되니까 한 번쯤 짚어봐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균이 된다, 99% 살균이다 이런 제품들 정말 많이 쓰셨잖아요. 시중에 생활소독제라는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항시 손소독제를 집착 수준으로 들고 다니거든요. 젤 타입이든 뭐 티슈 타입, 뭐 향이 있는 타입, 종이 비누 타입, 뭐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감염 속도가 빨랐을 때는 차마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꼭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하는 이야기, 우리 생활 속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활 속의 화학 물질 사고 하면 아마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화학 물질 대참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오늘 듣동라 이어즈는 2011년으로 돌아갑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마트에서 판매되어 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문제 때문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폐섬유화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폐가 딱딱해지는 증상을 보였던 건데요. 이건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폐가 딱딱해지면 점점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기 힘들다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공식 기록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때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이 넘습니다. 나중에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다 포함하면 사망자는 총 2만 명 정도, 피해자는 9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하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89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894만 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일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단순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살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가습기 살균제 광고를 보고 마트에서 제품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가습기 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가습기 물통에 물을 넣을 때 같이 넣으면 살균 효과가 있다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었던 상품인데요. 이게 2011년에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판매 중단이 됐는데 이런 류의 제품이 한국에 출시된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유공해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며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고 그 뒤로 옥시, LG생활건강, 애경 등 다양한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추산해보면 90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2011년까지 팔린 가습기 살균제만 1,000만 통이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졌던 때는 저도 기자 생활을 막 시작했던 때라서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때는 2010년 겨울부터 2011년 봄이었습니다. 같은 증상을 겪는 젊은 여성들이 계속 병원에 실려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폐렴이 되더니 이 폐렴이 점점 심해져서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증상을 보입니다. 2011년 4월까지 이런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만 30명인데요. 전부 2030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중 10명은 임신 중이었고요. 또 이들 중에 4명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 역시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전에도 의료진들이 겨울만 되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진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학자와 의료진들이 이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견한 공통점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 환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과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경우 아이들도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뭔가 겨울철에 가정 내에서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생활을 지켜본 결과 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겨울철에 가습기를 틀었다는 것,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건당국도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요. 2011년 겨울이 되기 전에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12년이 지나서 2023년에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 되는 건가? 혹시 환자들이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업체에서 직접 물에 넣어 쓰세요 라고 설명을 했고요. 광고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무해하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분위기는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지만 이게 확실한 원인이 맞을까? 엉뚱한 거 짚는 거 아니야? 라면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질병본부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맞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어떤 게 문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화장품, 샴푸, 물티슈, 향수에도 쓰이는데 소비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관련 제품을 파는 업체들도 생산을 중단은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이 가습기 살균제 협회가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게 가습기 살균제였던 거다라고 항의를 하는 내용들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10년 넘게 긴 싸움으로 이어지는데도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힘든 부분이 한몫했습니다. 도대체 가습기 살균제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이게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전문가분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독성학 전문가인 박은정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이 박 교수님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독성 물질과 맞서 싸우기 위한 연구를 하는 독성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섬유증을 유발한다는 걸 연구로 증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환경성 질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기업들이 광고를 했었잖아요. 주요 성분이 뭐고 왜 기업들은 이걸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했는지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품에 써 있는 문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99.9% 살균 소독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편안하게 다가가게 만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성분을 봤을 때 성분명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모든 제품은 다 성분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분이 없다는 게 되게 놀라웠던, 가장 많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이고,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세정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씻어 버리는 거로. 우리도 설거지를 매번 하지만 주방용 세제, 그 설거지를 하면서 거기다 코를 바꾸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내 코에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가습기는 아니거든요. 이 에어로졸의 방향에 따라서 내 코로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노출되는 양이 세정제로 쓰일 때하고 첨가제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정제로 승인을 받을 때 안전성 검증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습기 제품의 첨가제로 승인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제품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제 경구 독성으로 한 번 먹었을 때, 한 번 마셨을 때 안전한지 죽는지 사는지만 검증을 하고 제품이 판매가 됐던 거예요. 이 기업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 노출 시나리오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세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부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식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주로 먹는 거로 하는 거고, 가정에서 쓰는 스프레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그 제품이 판매 승인되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행정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가 안 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얘기 들어봤지만 그냥 듣기에도 참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2011년 당시에 바로 발표됐던 것들이 아닙니다. 1차 피해 판정 결과가 나왔던 게 2011년부터 3년 뒤인 2014년이었고요. 이마저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폐 손상만을 근거로 4단계 피해 판정 방식을 만들어서 일부 환자들만 피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존재는 하는데 피해를 증명하는 그 단계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생존자 치료에도 피해 보상에도 책임자를 처벌하는데도 도대체 이 원료가 뭐고 이게 어떻게 독이 돼서 몸을 해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연구가 그동안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12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해주지도 그리고 제조사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 최초라면서 한국에서만 판매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이게 왜 유해한지 유해성 입증도 한국 학계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에게 연구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조작한다거나 뭐 이런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도 책임을 운운하며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업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도 따져보면 2016년이고요. 이마저도 미진하다면서 2019년 돼서야 재수사가 이뤄집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 규모 가습기 살균제 조사를 시작한 시점은 2020년이고요. 근데 그마저도 성분에 대한 유해성 관련한 연구조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됐던 제조사인 SK케미칼이나 애경 같은 경우는 유해성 입증이 안 됐다라면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업체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지금까지 옥시, SK케미칼 등 관련 제조사에게 1250억 원을 징수해서 피해자들의 건강검진 등 지원을 해왔는데요. 정부는 이 금액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올해 추가 징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와 별도로 제조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따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은 작년에 최종 조정안이 마련이 됐긴 했는데 옥시와 애경산업 이 두 기업이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실히 끝나는 금액이냐, 즉 종국이 아닐 수 있다 라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무산이 됐고요.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관련한 연구 결과가 쌓이기 시작했으니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2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앞서 인터뷰해주신 박은정 교수님이 이 연구를 발표한 게 2022년, 바로 작년이거든요. 곧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주요 물질이 폐에 도달하는 걸 확인했다라는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소심이 남아있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관련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다시 있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동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가습기 살균제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피하기에는 누구나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듣동로 분들도 이게 1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아, 또 이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도 사건이 진행 중이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놀라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더라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늘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빠지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27초에 하나씩 그래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진 게 된 거거든요. 근데 독성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독성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란 게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필요 시간이 있어. 이쪽에서는 27초 하나씩 계속 만들어져. 우리는 하나 하는데 1년이 걸려. 그 갭이란 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전 세계인 일반 소비자분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좀 위험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스프레이 제품들, 향이 있는 제품들, 방향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청소기 돌리시잖아요. 청소기 그 먼지 봉투 안에 있는 성분들 보셨어요? 나중에 버리실 뭔가 때? 회색깔 먼지랑 머리카락 뭐 이런 거였던 것 그쵸. 같은데. 네. 그 회색깔 먼지가 뭘까요? 몰라요. 뭐예요? 그걸 연구하셨어요? 그게 이게 다 옷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불에서 떨어진 거. 네. 그쵸? 네. 빨래 개고 나면은 거기 쫙 뭔가 떨어져 있죠. 있잖아요. 건조기 돌려도 나오고. 그쵸.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얘네들 성분이 뭔 거 같으세요?
이게 다 미세 그 플라스틱이거든요. 미세 플라스틱하고 미세 섬유는 이게 합성 섬유라서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에요. 걔네들이 그것들이 거기에 바닥에 떨어진 거고 청소기 보시면 거의 그 회색에 맞아요. 퍽한 거 그게 다 네. 그게 미세 섬유예요. 지금 만들어진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쫙 리스트를 뽑았어요. 얘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얘도 호흡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집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전부 뭐 세제, 세정제, 소독제, 그러니까 곰팡이 제거제니 뭐 그리고 또 이제 엄마들이 가스레인지 위에도 보면은 기름때 낀 거 한번 닦아내고 이거 몇 번 하기 이제 귀찮으니까 한 번에 라는 거로 또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손에 들 묻히고 그 펌핑 하는 거 그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하면은 한 번에 넓은 영역을 뿌려줄 수 있대라고 하니까 그럼 넓은 영역을 스프레이해서 넓은 영역을 뿌려줄 수 있다는 거는 작은 입자로 해서 내 코로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다양한 성분들을 같이 강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강하게 들어갔다는 소리는 결국은 우리한테 유해한 저농도에서 낮은 농도에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높다는 얘기예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뭘로 돌아올까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고 또 지금도 없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안 쓰인 제품을 쓰면 좋겠지만 그거는 원시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쓰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중에서야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독성이 없다 해도 환경오염이라는 형태로 또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화학물질이 혹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아닌지,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열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이런 광고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나도 분명히 겪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는 더 많이 겪게 될 일이거든요. 이게 이 내 주변에서 내가 숨 쉴 때 마시는 이 공기들 속에 이 모든 총체적인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호흡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